5. 랑베르를 포함해 다른 사람들도 슬슬 조성되기 시작한 공포 분위기에서 벗어나려고 애를 썼다. 더 끈질기고 교묘하게 노력했지만 그렇다고 더 성공적이었던 것은 아니었다. 랑베르는 먼저 공식 절차를 밟아나갔다. 끈기 있게 하다 보면 결국 모든 것을 해낼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지론이었다. 또 어떤 면에서 보면 곤란한 일을 해결하는 것이 그의 직업이기도 했다. 그래서 그는 관리와 유력 인사들을 상당수 접촉했다. 능력으로 따지자면 평소에는 타의 추종을 불허할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그 문제에 관한 한 그들의 능력은 쓸모없었다. 은행이나 수출, 감귤이나 포도주 거래에 관한 일이라면 대부분의 경우 그들은 정확하게 생각했고 또 그 생각이 분명히 정리되어 있었다. 출신 학교도 믿을만하고 열의가 넘치는 것은 물론이고 소송이나 보험에 관한 해박한 지식까지 갖추고 있었다. 가장 인상적인 사실은 그들이 모두 호의적이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패스트에 대해서는 거의 아무도 모르고 있었다. 그들 한 사람 한 사람 앞에 기회가 닿을 때마다 랑베르는 자신의 입장을 하소연했다. 자기는 이 도시와 무관한 사람이니 특별 고려 대상이라는 것이 주된 요지였다. 신문 기자가 만난 사람들도 그 점에 대해서는 대개 흔쾌히 인정했다. 그러나 그들은 다른 사람들도 대체로 같은 상황이고 그의 경우가 그가 상상하는 것처럼 그리 특별하지는 않다고 지적했다. 그 지적에 대하여 랑베라는 그렇다고 해도 자기 논거의 핵심은 전혀 변하지 않는다고 응수했다. 그러면 사람들은 매우 경멸적인 의조로 그렇지 않아도 소위 선례가 될 우려 때문에 특례 조치를 허용하지 않아 행정당국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를 허용하면 행정방침도 바뀌는 거라고 대꾸했다. 랑베르가 리위에게 제시한 분류법에 따르면 그런 식으로 이치를 따지는 사람들은 형식주의자 카테고리에 속했다. 그런가 하면 말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런 상태는 오래 갈 수 없다고 장담하고 결정을 내려달라고 하면 충고를 아끼지 않으면서 이것은 일시적인 괴로움에 불과하다고 랑베르를 위로했다. 영향력 있는 사람들도 있어서 찾아가면 요약해서 메모를 남겨놓으라고 하고는 그런 사례에 대해 규정을 정하겠다고 대답했다. 경박한 사람들은 숙박권을 주거나 저렴한 하숙집 주소를 알려주겠다고 제안했다. 체계적인 사람들은 카드에 적어 놓으라고 하고는 그것을 잘 분류해 두었다. 일이 많아 바쁜 사람들은 두 손을 들었고 귀찮아하는 사람들은 눈을 돌렸다. 끝으로 대다수를 차지하는 보수적인 사람들은 다른 기관을 일러주거나 다른 방법을 찾아보라고 권했다. 신문기자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라 녹초가 되고 말았다. 인조 가죽 의자에 앉아 세금이 면제되는 국채를 신청하라거나 식민지 군대에 지원하라고 권하는 광고를 읽으며 기다리다 보니 그리고 사무원들의 얼굴을 보며 문서 정리함이나 서류 선반을 보는 것만큼이나 일이 어떻게 진행될지 쉽게 예상할 수 있을 정도로 관공서를 출입하다 보니 그는 시청이나 도청이 어떤 곳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었다. 그가 쓰라린 의조로 리웨에게 말한 것처럼 그러고 다니느라 사태의 진면목을 모르고 있었던 것이 이점이라면 이점이었다. 실제로 그는 패스트가 확산되는 것에 대해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시간이 더 빨리 흐르기를 기대할 수는 없지만 시민들이 처한 그 상황에서는 죽지만 않으면 하루하루 시간이 흐를 때마다 시련이 끝나는 시점에 그만큼 가까워지는 것이라 할 수 있었다. 리웨는 그런 관점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지나친 일반론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한때 랑베르도 희망을 품은 적이 있었다. 도청에서 신원조의 서류를 보내 빈칸을 정확하게 기입할 것을 요청했던 것이다. 서류는 신분, 가족관계, 과거와 현재의 수입, 이력에 관한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가 받은 느낌으로는 원 거주지로 송환할 사람들을 조사하는 것 같았다. 어떤 기관에서 주어들은 부정확한 정보 때문에 그 느낌은 더욱 확고해졌다. 좀 더 구체적으로 탐문한 후에 서류를 보내온 기관을 찾아냈는데 그 기관에서는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정보를 수집하는 거라고 했다. 어떤 경우 말입니까? 랑베르가 물었다. 그러자 그 기관에서는 혹시 패스트에 걸리거나 사망하는 경우 가족에게 사망 통지도 하고 또 병원비를 시 예산에서 부담해야 할지 아니면 친척들이 내줄 수 있을지 파악하기 위한 거라고 그에게 알려주었다.
이 일로 미루어 보건대 그가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 여인과 완전히 절연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은 분명했다. 사회가 그들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니 말이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실로 위로받지는 못했다. 더 주목할 만한 사실, 그리고 랑베르도 결과적으로 주목하게 된 사실은 재난이 절정일 때에도 한 기관이 여전히 일을 하고 있으며 그 목적으로 설치된 기관이라는 이유만으로 종종 최고 행정기관도 모르게 후위를 위한 조치를 주도적으로 취할 수 있다는 사실이었다. 그 후에 이어진 시기가 랑베르에게는 가장 수월하기도 하고 또 가장 어렵기도 한 시기였다. 그것은 마비된 시기였다. 그는 온갖 기관을 다 찾아다녔고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해 봤지만 당장 그 방향으로는 해결책이 없고 꽉 막힌 상태였다. 그래서 그는 이 카페에서 저 카페로 헤매고 다녔다. 아침에는 미지근한 맥주 한 잔을 앞에 놓고 어느 테라스 좌석에 앉아 병이 곧 멈춘다는 징조라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며 신문을 읽었고 행인들의 얼굴을 보다가 그 얼굴에 드러난 서글픈 표정을 보고 혐오감을 느끼며 외면했다. 또 맞은편 상점들의 간판이나 더 이상 팔지 않는 이름난 아페리티프 광고를 수도 없이 읽은 다음 자리에서 일어나 누렇게 먼지가 내려앉은 거리를 발길을 닿는 대로 걸어 다녔다. 혼자 산책하다가 카페에 들어가고 카페에서 식당으로 옮겨 다니다 보면 저녁 때가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니웨가 보니 랑베르가 어느 카페 문 앞에서 들어갈까 말까 망설이고 있었다. 이윽고 마음을 먹은 듯 그는 홀의 맨 구석에 가서 앉았다. 그때는 상부의 명령에 따라 카페에서도 불 켜는 시각을 가능한 한 뒤로 늦추고 있었다. 황혼이 마치 회색 물결처럼 실내를 가득 채우고 장밋빛 노을이 유리창에 어려 있었다. 대리석 식탁은 짙어지기 시작한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났다. 아무도 없는 홀 한가운데 서서 랑베르는 길 잃은 유령처럼 보였다. 리웨가 생각하기에는 그때가 그가 자포자기한 순간이었다. 또한 이 도시에 갇힌 모든 사람들이 자포자기한 순간이기도 했다. 해방의 순간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무언가 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리웨는 몸을 돌렸다. 랑베르는 역에서도 많은 시간을 보냈다. 플랫폼에 접근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었다. 그러나 대합실은 외부와 연결된 채 개방되어 있어서 더운 날이면 거지들이 그늘지고 시원한 곳을 찾아 그곳에 자리를 잡곤 했다. 랑베르는 그곳에 가서 옛날 열차 시간표라든가 침을 뱉지 말라는 표지판, 성격이 준수해야 할 규칙들을 읽어보곤 했다. 그런 다음 구석에 가서 앉았다. 실내는 어두컴컴했다. 구식 살수기를 본뜬 팔각 울타리 안에 낡은 쇠 난로가 벌써 몇 달째 식은 채 놓여 있었다. 벽에 붙은 광고는 방돌이나 칸에서 즐길 수 있는 즐겁고 자유로운 생활을 선전하고 있었다. 랑베르는 그곳에서 극도로 궁핍한 상태에서 느끼는 일종의 끔찍한 자유를 맛보았다. 당시에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이미지는 적어도 그가 리웨에게 말한 바에 의하면 파리에 대한 이미지였다. 오래된 석조 건물들과 강변의 풍경, 팔레루아야의 비둘기들, 부격, 빵테온 근처의 인적 없는 구역, 그리고 자신이 그렇게 사랑하는 줄 미처 몰랐던 다른 장소들이 랑베르를 사로잡아 그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었다. 그러나 리웨가 생각하기에 랑베르는 그런 기억을 사랑의 기억과 동일시하는 것 같았다. 랑베르가 자신은 새벽 4시에 일어나 파리를 즐겨 생각한다고 말한 날, 의사는 자기 경험에 비추어 랑베르가 좋아하는 것은 두고 온 아내 생각에 잠기는 것이라고 어렵지 않게 해석할 수 있었다. 바로 그때가 그가 그녀를 소유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보통 새벽 4시면 사람들은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며 비록 배반의 밤이라 하더라도 모두 잠을 잔다. 그렇다. 그 시간에는 모두 잠을 잔다. 그리고 잠을 자면 안심이 된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사람을 끝없이 소유하는 것, 또는 한동안 헤어지게 되었을 경우 다시 만나는 날까지 그 꿈도 없는 잠 속에 사랑하는 사람을 빠뜨려 놓을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 불안한 사람이 마음을 품는 거대한 욕망이기 때문이다. 6. 강론이 있은 지 얼마 되지 않아 더위가 시작되었다.
6월 말이 된 것이다. 철진한 비가 내려 인상 깊었던 강론에 있었던 일요일이 지나고 그 다음날 하늘과 집 위에서 폭발하듯 단숨에 여름이 되었다. 하루 종일 뜨거운 바람이 강하게 불더니 벽들이 다 말라버렸다. 태양은 제자리에 박혀 있었다. 더위와 햇빛의 물결이 하루 종일 도시에 넘쳐 흘렀다. 거리의 아케이드와 아파트를 제외하면 도시 그 어디에서도 눈부신 태양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았다. 태양은 거리 구석구석에까지 쫓아와 시민들이 발길을 멈추면 사정없이 후려쳤다. 희생자 수가 일주일에 거의 700명에 이를 정도로 급정한 시점에 첫 더위가 왔기 때문에 시민들은 절망감 비슷한 것에 사로잡혔다. 변두리 지역의 평평한 길들과 테라스가 있는 집들 사이에도 활기가 줄어들었다. 주민들이 문 앞에서 살다시피 하는 그런 동네도 문이 전부 닫히고 덧문마저 잠겨 있어서 패스트를 막으려는 것인지 햇빛을 막으려는 것인지 알 수가 없었다. 그런데도 어떤 집에서는 신음소리가 새어나왔다. 전에는 그런 일이 생기면 호기심 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나와 귀 기울이는 모습이 자주 눈에 띄었다. 그러나 그토록 오랫동안 불안에 떨다 보니 마음이 무감각해졌는지 이제 사람들은 마치 신음소리가 인간의 타고난 언어였던 것처럼 지나쳐버리거나 그 옆에서 그냥 살았다. 시의 출입문에서 소요가 발생하면 헌병들은 무기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고 그런 소요로 인해 암암리에 동요 분위기 같은 것이 생겼다. 부상자가 생겼을 뿐인데도 시내에는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소문이 돌았다. 더위와 공포 때문에 모든 것이 과장되었다. 어쨌든 불만은 계속 늘어갔다. 당국은 최악의 사태가 발생할 것을 염려했고 실제로 재앙 때문에 억류된 시민들이 폭동을 일으킬 경우에 대비하여 대응 조치를 신중하게 검토했다. 신문에 공표된 보고문에서는 외출 금지령을 거듭 강조하면서 위반하면 징역형에 처한다고 위협했다. 시내에서는 순찰대가 순찰을 돌았다. 더위로 달아오른 인적 없는 거리에서 포장된 도로를 울리는 말발굽 소리가 들리고 곧이어 길 양쪽의 창문들이 모두 닫혀 있는 가운데 기마 순찰대가 지나가는 모습이 자주 눈에 띄었다. 순찰대가 지나가고 나면 불신하는 듯한 무거운 침묵이 위기에 처한 도시를 다시 짓눌렀다. 최근에는 벼룩을 옮길 가능성이 있는 개와 고양이를 사살하라는 명령이 떨어져서 임무를 부여받은 특수팀에서 발포하는 소리가 이따금 들려왔다. 그 메마른 총소리 때문에 도시에는 긴장된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우리 시민들은 잔뜩 겁이 나 있는 터라 더위와 침묵 속에서 벌어지는 이 모든 일들을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였다. 계절의 변화를 알리는 하늘의 빛깔과 흙냄새를 모든 사람들이 처음으로 민감하게 느꼈다. 날이 더워지면 전염병이 더욱 기승을 부린다는 것을 알고 모두 두려워했지만 동시에 여름이 되었다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었다. 저녁 하늘을 나는 명매기의 울음소리가 도시 위에 더욱 가날프게 들려왔다. 우리 고장에서는 6월의 석양빛이 비쳐 지평선이 저 멀리 물러난 것처럼 보이는데 그 울음소리는 그것과는 이미 어울리지 않았다. 꽃들도 봉우리 상태가 아니라 활짝 핀 상태로 시장에 도착했다. 아침에 팔고 나면 먼지가 자욱하게 내려앉은 인도 위에 꽃잎들이 수북이 떨어져 있었다. 봄 기운이 다했음을 분명히 알 수 있었다. 봄은 여기저기 사방에서 수천 송이의 꽃으로 아낌없이 피었다가 이제는 패스트와 더위에 이중으로 짓눌려 천천히 쓰러지고 으깨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그 여름 하늘 그리고 먼지와 건태에 물들어 창백하게 발해가는 그 거리들은 매일같이 무겁게 쌓여가는 백여구의 시체와 마찬가지로 모든 시민들에게 위협적인 의미로 다가왔다. 태양이 끊임없이 장렬하면 졸음과 휴가의 맛이 깃들던 그 시간에도 전처럼 물과 육체의 향연을 즐기기란 불가능했다. 폐쇄된 침묵의 도시에서 그 향연들은 공허한 울림을 바라며 행복한 계절의 구릿빛 광채를 잃어버리고 말았다. 페스트의 태양이 모든 색채를 앗아가고 모든 기쁨을 사라지게 만들었다. 그것이 전염병이 가져온 혁명과도 같은 변화들 중 하나였다. 보통 시민들은 즐거운 마음으로 여름을 맞이했다. 그때가 되면 도시가 바다를 향해 열리면서 젊은이들을 해변에 쏟아놓았다. 그런데 이번 여름에는 바다에 접근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는 사람들은
그런 육체적 기쁨을 누리지 못했다. 그런 상황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당시 우리의 삶을 가장 충실하게 전해준 사람 역시 타루였다. 그는 패스트가 진행되는 추이를 지켜보면서 라디오에서 사망자 수를 일주일에 몇백 명씩이라는 식으로 보도하지 않고 하루에 92명, 107명, 120명이라는 식으로 보도하기 시작한 시점이 그 병의 전환점이었다고 지적했다. 신문과 당국은 패스트에 관해 아주 교활하게 장난을 치고 있다. 910명보다는 130명이 훨씬 적은 수이기 때문에 그들은 패스트를 몇 점 차로 이기고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는 전염병이 보여준 비장하거나 연극적인 측면도 언급했다. 예를 들면 거창이 모두 닫힌 인적 없는 거리에서 어떤 여자가 갑자기 타로의 머리 위 창문을 열고는 크게 2번 소리를 지르고는 짙은 어둠에 잠긴 방의 거창을 다시 닫았다는 것이다. 또 약국에서 박하사탕이 똥이 나는데 그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혹시 전염될까 봐 예방삼아 박하사탕을 사먹기 때문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그는 자기가 좋아하는 인물들도 계속 관찰했다. 거기서 우리는 고양이와 장난치던 자그마한 노인도 비극적인 상황을 경험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어느 날 아침 총소리가 몇 번 나더니 타루가 기술하듯이 총알들이 가래침처럼 날아가 고양이들을 거의 다 죽였고 남은 고양이들은 겁에 질려 그 자리를 떠나고 말았다. 바로 그날 노인은 늘 나오는 시간에 발코지에 나왔다가 좀 놀라더니 몸을 숙여 길을 양쪽 끝까지 유심히 살펴보고는 할 수 없다는 듯 기다리기 시작했다. 발코니의 철책을 손으로 몇 번 두드려 보기도 하고 종이 조각을 조금 찍기도 하고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기도 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뒤 그는 화를 내며 갑자기 안으로 들어가 창문을 쾅 닫아버렸다. 그런 광경이 며칠 동안 계속되었다. 노인의 얼굴에서 슬픔과 혼란을 점점 더 뚜렷이 읽을 수 있었다. 일주일 후 타루는 그 노인이 나타나기를 기다렸지만 소용이 없었다. 굳게 닫힌 창문들로 노인이 느낀 슬픔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다. 패스트 기간에는 고양이에게 침을 뱉지 말 것. 이것이 수첩에 적혀 있는 결론이었다. 한편 저녁에 호텔로 돌아오면 타루는 어두운 얼굴로 로비를 왔다 갔다 하는 야간 경비원과 어김없이 마주쳤다. 그 경비원은 사람을 만나기만 하면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미리 알고 있었다고 끊임없이 되뇌었다. 불행한 일이 일어날 거라고는 했지만 그때는 지진이라고 하지 않았느냐고 타루가 환기시키자 그 늙은 경비원은 타루에게 이렇게 대답했다. 아, 차라리 지진이면 좋겠어요. 지진은 한번 흔들리면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으니까요. 사망자와 생존자를 세고 나면 그것으로 끝이잖아요. 그런데 이 망할 놈의 병은 그 병에 걸리지 않은 사람까지도 마음으로 병을 앓게 한다니까요. 호텔 지배인도 고통스럽기는 마찬가지였다. 초반에는 도시가 폐쇄되면서 여행객들이 도시를 빠져나가지 못하고 계속 호텔에 머물렀다. 그러나 기간이 길어지자 많은 여행객들이 점차 친구 집에 머무르는 것을 선호하게 되었다. 그런데 우리 도시로 새로 여행 오는 사람은 없었기 때문에 호텔을 가득 차게 만든 바로 그 이유로 인해 그때부터는 호텔이 텅텅 비게 되었다. 타루는 계속 남아있는 몇 안 되는 투숙객 중 한 사람이었다. 지배인은 기회가 있으면 놓치지 않고 자기가 마지막 손님 한 사람에게까지 친절하게 대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면 벌써 오래전에 호텔 문을 닫았을 거라고 말하곤 했다. 그리고 전염병이 얼마나 계속될지 한번 추정해 보라고 타루에게 자주 물었다. 이런 병은 추위와 상극이라더군요. 타그가 말했다. 그러자 지배인은 미치겠다는 투로 말했다. 하지만 이곳은 진짜로 추운 경우가 없어요, 선생님. 어쨌든 그러려면 아직도 몇 달은 더 있어야 하고요. 게다가 그는 앞으로 상당 기간 동안 사람들이 이 도시로 여행을 오지 않을 거라 확신하고 있었다. 패스트 때문에 관광산업이 파탄 지경에 이른 것이다. 올빼미 신사 오통 씨가 한동안 보이지 않더니 이번에는 훈련받은 강아지 같은 두 아이만 데리고 식당에 나타났다. 사정을 알아보니 그의 아내가 친정 어머니를 간호했지만 결국 돌아가셨고 아내는 지금 격리되어 있었다. 마음에 안 들어요. 지배인이 타로에게 말했다. 격리 중이든 아니든 그 여자가 감염되었을 수 있잖아요. 결과적으로 저 사람들도 마찬가지고요.
타루는 그에게 그런 관점에서 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지배인은 단호했고 그 문제에 대해 매우 확고한 관점을 갖고 있었다. 아니에요, 선생님. 선생님이나 저는 의심스러울 게 없지만 저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그러나 오통 씨는 그런 사소한 일로 변할 사람이 아니었고 이번 패스트도 그에게는 헛수고를 한 셈이었다. 그는 전과 똑같은 태도로 식당에 들어왔고 아이들보다 먼저 자리에 앉았으며 기품 있지만 냉담한 어조로 아이들에게 말하는 것도 여전했다. 어린 아들만 모습이 좀 달라져 있었다. 누나도 마찬가지로 검은 옷차림에 약간 더 땅닮아가 모습이어서 마치 아버지의 작은 그림자처럼 보였다. 오통 씨를 좋아하지 않는 야간 경비원이 한 번은 타루에게 이렇게 말했다. 아, 저 사람은 죽을 때도 정장을 입고 있을 거예요. 옷을 갈아입힐 필요도 없어요. 곧장 가면 되죠. 파넬루 신부의 강론과 관련된 기록도 있는데 거기에는 다음과 같은 논평이 붙어 있었다. 나는 그런 열정을 이해할 수 있고 호의적으로 생각한다. 재앙이 시작될 때와 끝날 때 사람들은 항상 약간의 수사를 동원하기 마련이다. 재앙이 시작될 때는 아직 습관이 유지되어 있어서 그렇고 재앙이 끝날 때는 이미 습관이 회복되어서 그렇다. 사람들은 불행의 순간에 이르렀어야 비로소 진실에, 즉 침묵에 익숙해진다. 기다려보자. 이렇게 메모가 되어 있다는 거네요. 끝으로 타루는 의사 리웨와 오랫동안 대화를 나누었다며 결과가 좋았다고만 적어놓고는 화제를 돌려 리웨 어머니의 맑은 밤색 눈에 대해 언급하고 그렇게 선의가 넘치는 눈은 항상 테스트보다 강하기 마련이라고 이상하게 단언하듯 기록하고 있었다. 마지막에는 리웨가 치료하고 있는 늙은 해수병 환자에 대해 제법 긴 분량을 할애했다. 면담이 끝난 뒤 타루는 의사와 함께 그 노인을 보러 갔었다. 노인은 조소를 띈 채 손을 비비며 타루를 맞이했다. 그는 완두콩이 담긴 냄비 2개 위로 몸을 굽히고 등을 베개에 기댄 채 침대 위에 앉아 있었다. 아, 또 한 분이 오셨군. 타루를 보더니 노인이 말했다. 환자보다 의사가 더 많다니 세상이 거꾸로 됐어. 그래요? 병이 빨리 퍼지니까 그런 거지. 신부님 말이 맞아. 그럴만 하고 말고. 그 다음날 타루는 미리 알리지 않고 그를 다시 찾아갔다. 그의 수첩에 따르면 해수병 노인의 직업은 자파상이었는데 50살이 되자 그는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하고 자리를 잡고 누워서 다시는 침대를 떠나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해수병은 일어나서 움직여도 괜찮은 병이었다. 그는 소액의 연금 덕에 75이 될 때까지 별 걱정 없이 지내고 있었다. 시계를 보면 못 참는 성격이었고 실제로 집에 시계가 하나도 없었다. 시계는 비싸게만 하고 어리석은 물건이요. 그가 말했다. 그는 시간을, 특히 그가 유일하게 중요하게 여기는 식사 시간을 냄비 2개를 가지고 어림짐작했다. 그가 잠에서 깨어날 때 냄비 중 하나에는 완두콩이 가득 담겨 있었다. 그가 규칙적으로 완두콩을 다른 냄비로 하나씩 부지런히 옮겨 담았다. 그런 식으로 냄비에 근거해 생활에 필요한 지표를 찾아냈다. 냄비를 15번 채울 때마다 한 끼를 먹으면 돼. 아주 간단해. 라고 그가 말했다. 그의 아내에 따르면 그는 아주 젊어서부터 그런 소명의 기미를 보였다. 그는 일이나 친구, 카페, 음악, 여자, 산책, 그 어느 것에도 흥미를 느끼지 못했다. 집안일로 알제에 갈 수밖에 없었던 단 하루를 제외하면 오랑 밖으로 나가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그때도 더 멀리 가지 못하고 오랑에서 제일 가까운 역에서 내려 첫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고 말았다. 그의 칩거 생활에 타루가 놀란 표정을 짓자 그는 타루에게 대충 다음과 같이 설명해 주었다. 종교에 따르면 인생의 전반기는 상승기이고 후반기는 하강기인데 하강기에 이르면 그 인생은 이미 자기 것이 아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니 그 인생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니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다. 그는 모순도 겁내지 않았다. 조금 뒤에 타루에게 신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 분명한데 왜냐하면 신이 존재한다면 신부는 필요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던 것이다. 정말 맞는 말이네요. 이어지는 몇 가지 이야기를 듣고 타루는 그 노인이 속해있는 교구에서 자주 헌금을 모금했고 그의 철학은 그때의 기분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러나 그 노인이 어떤 사람인지는
그가 타로에게 여러 번 되풀이해 표명한 그의 뿌리 깊은 소원을 통해 짐작해 볼 수 있었다. 그의 소원은 아주 오래 살다 죽는 것이었다. 그는 승자일까? 타로는 스스로 질문을 제기하고 이렇게 대답했다. 그렇다. 성스러움이 습관의 총체라면 말이다. 동시에 타로는 패스트가 휩쓸고 있는 우리 도시의 하루를 상당히 자세히 묘사하기 시작했다. 그것을 통해 이번 여름 동안 우리 시민들의 행동과 생활이 정확히 드러났다. 그는 술꾼들 외에는 아무도 웃는 사람이 없다. 그런데 술꾼들은 지나치게 웃는다. 라고 기록하고는 다음과 같이 묘사했다. 새벽이면 아직 인적 없는 도시에 산들 바람이 분다. 밤의 죽음과 낮의 고통 사이에 있는 그 시간에는 패스트도 잠시 쉬고 숨을 돌리는 것 같다. 가게의 문은 모두 닫혀 있다. 그러나 그중 몇 군데 붙어 있는 패스트로 인해 폐점이라는 게시문은 다른 가게와 달리 이 가게의 문이 열리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 신문파리들은 조느라 뉴스를 외쳐대고 있지만 길모퉁이에 등을 기댄 채 목류변자처럼 신문을 가로등 앞으로 내밀고 있다. 잠시 후 첫 전차 소리를 듣고 깨어나면 도시 전역으로 흩어져 패스트라는 글자가 도드라진 신문들을 내밀고 다닐 것이다. 가을에도 패스트가 유발할 것인가? B 교수는 부정적으로 대답. 패스트 발생 94일째, 사망자 124명. 용진난이 점점 심각해져서 몇몇 간행물들은 지면을 줄일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도 역병통신이라는 신문이 창간되었다. 그 신문은 병의 진행 상황을 객관적이고 양심적으로 시민들에게 보도하고 향후 상황을 전망하는 데 가장 권위 있는 의견을 제공하며 유명인이든 아니든 재앙에 대항하여 싸우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을 기사를 통해 격려하고 주민의 사기를 복두두며 당국의 지시사항을 전달하는, 한마디로 말해 우리에게 닥친 불행과 효과적으로 싸워 나가기 위해 선의를 가진 모든 사람들을 결집시키는 것을 사명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얼마 못 가 패스트 예방 효과가 확실하다는 신제품들을 광고하는데 그치고 말았다. 신문들은 아침 6시경이면 문 열기 1시간 전부터 가게 앞에 줄을 서서 기다리던 사람들에게 팔리기 시작하고 뒤이어 교회에서부터 만원이 되어 들어오는 전차들 속에서 팔린다. 전차는 유일한 교통수단이 되어 사람들이 성강구 계단과 바깥 난간까지 터질 듯이 타고 있어서 그런지 힘겹게 겨우 달리는 편이다. 신기한 것은 이런 와중에도 승객들은 전염을 피하려고 하나같이 가능한 한 서로 등을 돌리고 있다는 점이다. 전차가 설 때마다 남녀 승객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그들은 떨어져서 혼자 있으려고 서두른다.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만으로도 자주 싸움이 벌어지는데 그런 기분 나쁜 상태는 계속되고 있다. 첫 전차들이 지나가고 나면 도시는 조금씩 잠에서 깨어난다. 카페들이 문을 열고 카운터에는 커피 매진, 설탕 지참 등의 게시문이 붙어 있다. 이어서 상점들이 문을 열고 거리에 활기가 돈다. 동시에 태양이 떠오르고 더위가 7월의 하늘을 차츰 낯빛으로 만든다. 할 일 없는 사람들이 대로에 나가보는 시간이 바로 이때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치를 과시함으로써 패스트를 쫓으려고 애쓰는 것 같다. 매일 오전 11시경이면 간선도로에 청춘 남녀들이 줄지어 지나간다. 큰 불행 속에서도 삶에 대한 열정이 증가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다. 질병이 퍼져나가면 도덕관념도 느슨해지기 마련이다. 무덤 근처에서 벌어진 밀라노의 사투르누스 축제를 여기서도 보게 될 형편이다. 정오가 되면 식당은 눈 깜짝할 사이에 가득 찬다. 자리를 얻지 못한 사람들이 식당 문 앞에 모여들고 순식간에 작은 무리가 형성된다. 더위가 심해지면서 하늘은 빛을 잃기 시작한다. 길은 햇볕으로 타들어가고 식사하려는 사람들은 길가에 드리워진 커다란 차양 그늘 아래에서 차례를 기다린다. 사람들이 식당으로 몰려드는 것은 그곳에서 식사 문제가 간단히 해결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식당에서도 전염에 대한 불안감은 여전히 남아있다. 손님들은 몇 분 동안 자기 식기를 꼼꼼히 닦는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식당에서는 식기를 끓는 물에 소독합니다 라고 광고하는 식당이 여럿 있었는데 차츰 광고를 모두 중단했다. 어떻게 해도 손님이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다. 게다가 손님들은 최고급이나 고급 술, 가장 비싼 안주부터 시작해서 걷잡을 수 없이 돈을 쓴다. 심지어 어떤 식당에서는 손님 한 명이
속이 거북한 나머지 창백해진 얼굴로 몸을 이렇게 비틀거리며 서둘러 출구로 나가는 바람에 난장판이 된 적도 있는 모양이다. 오후 2시경이면 도시는 차츰 한산해진다. 그때야말로 침묵과 먼지와 태양과 패스트가 거리에서 만나는 시각이다. 커다란 회색 집들을 따라 더위가 끝없이 흐른다. 인구도 많고 시끌벅적한 이 도시 위로 저녁이 불붙은 듯 무너져 내려올 때가 되어서야 기나긴 감금의 시간이 끝난다. 더위가 시작되던 처음 며칠 동안은 까닭은 알 수 없으나 저녁에 인적이 드물어지곤 했다. 그러나 이제 선선한 기운이 돌면서 희망까지는 아니지만 일종의 안도감이 깃든다. 그러면 너나 할 것 없이 거리로 나와 이야기를 하며 기분 전환을 하거나 싸우거나 서로를 탐한다. 7월의 붉은 하늘 아래 쌍쌍의 남녀들과 함성을 가득 실은 도시가 숨가쁜 밤을 향해 표류한다. 매일 저녁 계시를 받았다는 한 노인이 펠트 모자에 나비 넥타이를 메고 대로에 나와 군중을 헤치고 다니며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에게 오라고 반복해서 외쳐도 소용이 없다. 모두들 자신이 잘 알지 못하는 그 무엇, 신보다 더 급박한 것으로 여겨지는 그 무엇을 향해 서둘러 나아간다. 초기에는 이번 질병도 다른 질병들과 같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종교가 제 역할을 할 수 있었지만 심상치 않다는 것을 알게 되자 향락을 떠올린 것이다. 낮 동안 사람들의 얼굴에 의려있던 모든 불안은 뜨겁고 먼지투성이인 황혼역이 되면 일종의 격렬한 흥분으로 모든 시민을 흥분시키는 서투른 자육으로 귀착되고 만다. 나 또한 그들과 마찬가지다. 그러나 그게 어떻단 말인가? 나 같은 인간에게 죽음은 아무것도 아니다. 죽음은 그들이 옳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건이다. 적어놓은 그 메모예요.